정부가 이제 다음 주에 비상경제 회의를 열고 고용 안정 정책 패키지를 내놓는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지금까지 얘기가 된 게 그전 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하나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아까 논의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을 어떤 범위로 얼마를 할 것인가 요거 한 꼭지가 크게 논의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하고 이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었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여러 차례 발표가 됐고 이제는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이 지원을 해라라고 이제 이 문 대통령이 지난번 회의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회의에서는 100조 원 패키지만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떤 기업이라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에 아마 회의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항공산업을 포함해서 위기에 빠진 몇 개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패키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고용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세요? 뭐 어느 나라나 똑같은데요. 실제 고용에서 제외된 사람들한테 이것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의료 치료를 포기하거나 또는 가계가 우리나라가 IMF 때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신용불량자를 만들었다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한 400만 미만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다시 몇백만을 늘려버리면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 어느 큰 충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게가 파산을 해서 신용불량자를 안 만들게 하느냐. 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없으면 정상 운영이 될 기업이 단기적인 자금 문제 때문에 파산에 가면 그 항구적인 이제 충격이 되니까 그 두 개를 피하는 거. 그러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바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고용 시장이 경직돼 있으니까 그들이 떠안고 있으니까 그 떠안고 있는 비용을 일자리 없이 고용을 떠안고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면 그게 결국은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기업을 살리는 중심으로 해야 그 근로자들도 피해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지원이라는 게 당연히 일자리를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아직 그런 뚜렷한 방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려움은 좀 심각해지고 이제 이번 정부가 이렇게 대기업에 대한 시각이 좀 긍정적이지 못해서 초기에 대기업을 제외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대기업 중에 예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러는 게 두산중공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의 부실에는 상당 부분이 정권의 책임이 있으니까 비난을 피하려고 두산중공업만 예외로 하고 다른 걸 제외해놨다가 시점을 놓치는 탈원전 말씀하시는 탈원전이죠. 그래서 그 시점을 조금 잘 못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경제를 보는 우리나라의 그 정권을 담당하는 측이나 또 국민들이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대기업 고용은 중소기업, 자영업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대기업은 조금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고용을 만드는 거하고 고용이 일어나는 곳이 다르거든요. 대기업에 일감이 있으니까 하청을 준 거고 거기서 또 급여가 나가고 경제가 도니까 그 동네에 자영업자도 식당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제의 동맥이고 실핏줄이고 그런 건데 동맥이 마르면 뭐 실핏줄이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는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를 가릴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건전했던 기업이 망하는 거를 어떻게 막느냐 이런 실용적인 생각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원재 대표님. 저는 조금 그걸 투 트랙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번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사실 중심은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확대하는 데 둬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이라든지 특수계약직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하청에 재하청 받고 있는 이런 분들 제대로 고용계약 맺지 않은 분들이 소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형태의 소득 지원, 개인에 대한 소득 지원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기업 지원이 저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기업 지원의 형태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전 세계 산업 구조가 상당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 구조가 바뀔 때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산업에 대해서 좀 무턱대고 공적 자금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정부의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데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IMF 직후 때 우리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공적 자금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형태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지 기존에 있던 고용을 기업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좀 저는 임시 방편인 것 같고 그렇게 지원하면 이제 6개월,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구조조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생각입니다. 그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거는 가능한 회피해야 된다. 네. IMF 외환위기 때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공적 자금이 들어갔던 게 대우조선해양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결국 부실 기업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들은 가능하면 정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금융으로 지금 융자를 못 받거나 금융기관이 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위험이 커지니까 대출을 안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이제 자금 지원 형태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돈이 빨리 가면서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항공사 같으면 정부가 1년에 공무원들이 해외로 가는데 그 항공료를 많이 지불하잖아요. 네. 그런 걸 미리 그냥 현금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돈이 네. 바로 가잖아요. 선지급을 하자. 선지급해서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도 이제 항공사 같은 데도 그런 일반 기업한테도 그렇게 해서 디스카운트해서 팔 수 있게 미리 뭐 1년 나머지 기간 동안에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우리 비행기를 탔을 때 그때 뭐 당신들한테 30% 디스카운트를 주겠다. 이런 아주 유연한 가격 정책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제를 풀어서 돈이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융비용은 지금 이자율이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네. 기업들로 볼 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정부가 그 위험도가 높게 측정하는 기업의 그 이자율을 좀 어떻게 낮춰줄 수 있느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그 직접 그 기업에다가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망할 기업을 살려주고 좀비 기업하고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는 이제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게 꼭 뭔가 지금 급작스럽게 어려워진 기업들을 살리기 아주 그런 게 불가피한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살리기 위한 거라기보다 예를 들면 이제 항공산업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항공산업이 회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2년, 3년 동안 회복이 안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 컨벤션 같은 게 지금 다 취소가 됐는데 네. 내년에 또 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올해 내년에 하지 않은 회의를 그 다음에 하리라는 보장이 근데 없어요. 바이러스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뭐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내년은 확실히 아닐 것 같고 내후년이 될까 말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국제 컨벤션 그다음에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회의 이런 것들이 아예 관행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다 가급적인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고 온라인 네. 기술이 점점 더 또 발달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예. 예컨대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 정부가 이렇게 살려놓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사실 이제 적절하게 이제 말씀하신 긴급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적절한 시점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만약에 인수합병이 필요하면 인수합병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태세를 처음부터 갖추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금융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좀 하자. 자꾸 정부 주도의 그 산업 구조 조정을 하면 정부의 힘만 점점 커지고 그 옛날에 부실 기업이라서 망했던 대우그룹의 뭐 해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음모론에 의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만 많아지잖아요. 국가에 대한. 그래서 이제는 그 금융회사들이 나와서 네. 이제 우리나라도 사모펀드도 많고 그렇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권회사들도 과감하게 좀 이럴 때 그 투자은행으로 IB 사업 같은 걸 활성화해서 민간의 힘으로 통폐합이 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국가 재정에도 분담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 자꾸 오해받고 이런 일도 네. 없어져서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것도 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또 이렇게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지금 큰 뭐 IPO를 한다든지 M&A 하는 게 아직도 계속 외국계 그 투자은행들이 네. 다 독점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내에 그 금융회사들이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좀
민간 시장을 좀 믿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근데 채권은행들 일반적으로 채권들이 좀 적절한 시점에 나서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면 좋은데 늘 어떤 시간을 다투다 보면 서로 이렇게 회피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나서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조금 이제 압력을 넣는 상황이 되는데 IMF 때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 일을 할 만한 사이즈의 금융산업이 아직 없는 거. IMF 때도 없었고 지금도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이 이제 이상적인데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외국계에 맡길 건데 외국계가 들어와서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 먹튀 논란도 계속 일어나고 불필요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가급적 정부가 좀 리더십을 갖고 민간 은행들 뭐 금융기관들 참여시키는 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오늘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을 보니까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상 최저 수준이죠. 네, 올 것이 온 것 같고요. 중국은 뭐 사실은 그래도 투자은행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예측도 바클레이 같은 데서 나오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이너스 6.8% 충격적이고 우리나라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중국이 초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좀 막은 거죠. 처음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는 줄 알았는데 네. 한 2달 만에 지금 어쨌든 정리를 해놓은 상태라 통계를 100% 믿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국제사회 신뢰를 좀 잃었는데 그렇지만 네. 어쨌든 그 정도 막은 것 같고요. 네. IMF에서 발표한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며칠 전에 전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가장 많이 후퇴하는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특히 선진국 경제는 6%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해서 선진국 경제에 주로 수출을 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IMF에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 성장. 이것도 충격적이긴 한데 마이너스니까. 그렇지만 다른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선진국보다는 네. 덜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무래도 방역이 상대적으로 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잘 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놨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1.2%면 우리가 선방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어차피 공장의 셧다운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공장은 돌아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는 있어도 유동이 그래도 괜찮은 거죠 지금? 예, 뭐 우리 역량이기도 하고 운도 좋았던 거죠. 초기에 뭐 신천지나 이렇게 특정의 집단 감염 경로가 파악이 돼서 네.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그게 전파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타겟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의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집단 사회적 감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격리 락아웃 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어요. 네. 지금 학교만 못 가게 하지, 그렇지. 네. 뭐 식당이고 이런 네. 게 다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수의 영향이 훨씬 적고 또 아까 실업의 영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게 돼 있습니다. 네. 노동시장 구조가. 그래서 단 하나 이제 그 해외에 수출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이렇게 특히 공급 과잉인 산업들은 단가가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네. 지금 석유화학이 특히 중국에서 수요가 많이 주는 바람에 덤핑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영향이 좀 클 것 네. 같고요. 예, 시청자 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9232님, 경제 위기, 지금의 경제 위기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이겠지만 이미 이전부터 위기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다들 위기를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네. 이렇게 축적해 갔던 경제잖아요. 그래서 네. 늘 위기 의식이 크고 또 대외 의존도가 크니까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흔들림에 의해서 많이 충격을 받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내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전체 국가 성장에서 개인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미국이나 일본 그 GDP 비율로 보면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내수가 약한 경제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굳이 개념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어쩌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따라가고 있는 쫓아가는. 그런 아주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정치권이 우리 시장에서의 경쟁하기보다는 약자 보호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가지고 네. 그러면서 경쟁이나 혁신을 막고 있고 그러면서 고령화는 아주 급격히 네. 증가하고 또 저출산이 되고 이런 이제 구조적인 아주 그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그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갔던 제조업에서 기간 산업이 이제 주요 제조업이 지금 중국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많이 도전을 받고 있어서 조선이나 타이어 이런 거 지금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고 요번 정부 들어서 문정부가 한 52시간제의 과잉 규제, 뭐 최저임금의 급급한 인상 그리고 그런 그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일으킨 문제에다가 특히 자영업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자영업이 크게 어려운 거에는 이제 문정부의 그간 2년, 3년간의 경제 정책이 이미 그쪽에 체력을 많이 약화시켰고 52시간제 같은 것들이 이제 대기업 근로자는 좋은데 당연히 그 회사 앞에 자영업자들 식당은 수수료를 줄여준 거고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온 이 세 가지가 겹쳐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위기는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제일 큰 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죠. 이건